2025년 5월 18일 미장아님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파볼 자료들은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주요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얘네들 동향이랑 전망을 좀 깊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각각의 특징들이 워낙 달라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코인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핵심만 좀 속속 뽑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시작은 비트코인이겠죠.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2024년에 특히 그 블랙록 같은 큰 데서 현물 ETF를 출시했잖아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게다가 2025년 4월에 반감기도 지났고 그럼 이제 신규 공급량 나오는 속도도 줄어든 거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는 핵심적인 그 투자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거나, 저기 중동이나 대만 해협처럼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질 때, 그럴 때 찾는 일종의 디지털 안전자산, 이런 매력이 있는 거죠. 안전자산이요? 네. 자료들을 봐도 실제 기관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확실히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보여요. 물론 요즘 가격은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네, 좀 답답하죠.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또 갑자기 규제가 나올지 이런 외부 변수에는 가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염두에 둬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로 이제 가치 저장 이쪽에 좀 가깝다면 다음 주자인 이더리움은 좀 역할이 다르잖아요. 스마트 계약 기능이 핵심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더리움은 그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그 스마트 계약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우리가 흔히 디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판을 까는 거죠. 비앱 생태계의 기반이군요. 그렇죠. 2024년에 덴쿤이라고 하는 꽤 큰 기술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도와주는 보조 네트워크들의 거래 수수료를 확 낮추고 처리 속도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 수수료 비싼 거 문제였는데? 네, 그게 큰 문제였죠. 그리고 또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코인을 예치해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걸로 에너지 소비 문제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요. 근데 이런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쟁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아졌어요. 경쟁이요. 어떤 경쟁자들이 좀 위협적인가요? 아무래도 솔라나나 에발란체 같은 후발주자들이죠.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 이걸 무기로 내세우면서 이더리움 점유율을 계속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개발자 커뮤니티 규모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총 자산, 그 TVL이라고 하죠. 그 규모 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이긴 한데 예전 같은 그런 독점적인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좀 흔들리는 건가요? 흔들린다기보다는 도전자가 많아진 거죠. 최근에 그 아이겐 레이어라고 리스테이킹 기술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약간의 불확실성 요인이기도 해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라든지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경쟁도 심해지고 기술적인 과제들도 있고 해서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쟁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솔라나는 진짜 그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였잖아요. FTX 사태 때문에 완전 위기였는데 정말 그랬죠. 네,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또 생태계도 막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DREP나 주피터 같은 디앱도 인기고 네, 솔라나의 그 회복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디앱들이 사용자를 빠르게 모았고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인 솔라나페이 그리고 사가
라고 웹3 전용 스마트폰까지 내놨잖아요. 아, 맞다. 그 폰 있었죠. 네. 그런 시도들이 시장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죠. 최근에는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네트워크 처리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속도나 확장성 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점인가요? 속도는 빠른데. 그게 가끔씩 네트워크가 그냥 통째로 멈춰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간헐적으로요. 아, 그게 치명적이네요. 그쵸. 이 문제 때문에 안정성이나 신뢰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보다는 좀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솔라나는 성장 잠재력도 크고 사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만큼 기술적인 위험이나 구조적인 위험도 큰 딱 고성장 고위험 자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위험 고성장? 네, 아직 ETF 승인 가능성도 좀 낮게 보는 편이고 변동성도 워낙 크니까 투자할 때는 이런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네, 변동성 관리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 XRP를 좀 보죠. 이 코인은 앞서 얘기한 코인들하고는 좀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기술 플랫폼 이런 거보다는 금융 시스템 쪽에 더 가까운 느낌.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리플은 처음부터 금융기관들이랑 손잡고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 그 리플넷이라는 걸 만드는 데 집중해 왔거든요. 아, 리플렛. 네, 특히 뭐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SEC 소송 있잖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몇 년째 싸우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하고 있죠. 네. 네, 거기서 일부 승소하면서 XRP 자체가 증권을 아니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잠깐 가격이 확 튀기도 했었죠. 아, 그랬었죠. 그럼 리플은 좀 전망이 밝다고 봐야 할까요? 소송 리스크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아직 불확실해요. 이게 큰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투자를 좀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아,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군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거래 처리 속도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장점은 분명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검증인, 그러니까 거래를 확인해주는 주체들이 리플사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된다는 약간 중앙화된 구조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막 활발한 D앱 생태계가 없다는 것도 좀 한계죠. 네, D앱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이상보다는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코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용성. 네. 그래서 전망을 보면 뭐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 이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고 금융기관 파트너십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막 길게 보고 묻어두기보다는 관련 뉴스나 이벤트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각자 정말 다른 특징과 방향성을 가진 주요 암호화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역시 디지털 금으로서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어떤 중심축, 솔라나는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성장주 느낌, 그리고 리플은 좀 더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 솔루션, 뭐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떤 걸까요? 이렇게 각각 다른 목표, 뭐 가치 저장, 플랫폼, 결제 이런 다른 길을 가는 암호화폐들이 앞으로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떨 땐 협력하면서 미래의 금융 환경나 우리가 말하는 웹3 시대를 만들어갈까 하는 점이죠. 아, 서로 간의 관계성이요? 네, 이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각자가 택한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